자, 근데요. 지금 제가 봤지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뇌척수액이라는 문제로만 보면 수두증이 저렇게 생겼네라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딱 뇌척수액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럼 뇌척수액 말고 진짜로 이 수두증이 일어난 근본적인 진짜 이유는 뭘까 하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수두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수두증이 생긴 걸 뇌척수액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요. 수두증이 단순히 뇌척수액의 문제로 보면 외과적인 수술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 신생아들, 미숙아들로 태어난 애들 같은 경우는 심폐기능이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심장이 되게 약해서 뇌척수액을 머리로 혈액 공급을 못 시키고 혈압도 낮아서 머리로 영양 공급도 잘 못하는 상황. 그러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되게 느려지겠죠? 근데 조직이 되게 미숙하기도 하죠. 미숙하니까 뇌척수의 발달도 잘 안 돼요. 그 상태가 되면 당연히 흐름도 느려지고 조직도 약하기 때문에 머리에 수두증이 잘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걸 션트에서 물을 이렇게 빼준다고 해서 괴허약 상태나 미숙아 상태, 조직의 연약이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션트 수술을 해도 발달장애나 인지장애가 그대로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두증의 원인이 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뇌척수액의 문제로 보면 뇌척수액의 생성 과다, 흐름장애, 또 흡수장애로 수두증이 일어난다. 수두증이 생기는데, 자, 이런 문제로 수두증이 실제로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누구는 뇌척수액이 갑자기 뇌실에서 많이 생성이 돼서 뇌실이 이렇게 커져 보이고, 누구는 왜 낭종이나 또 기타의 뇌척수액이 흘러가는 곳을 방해를 해서 생기느냐. 얘는 왜 낭종이 생길까? 또 왜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질까 하는 문제. 얘는 왜 흡수가 안 됐지? 우리 보통 외부적인 손상이나 머리가 깨져서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뇌출혈도 없는데? 뇌가 막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에 무슨 석회가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에 물이 차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를 이해하는 게 뇌척수액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수두증이 발생된 이유를 파악하는 방법이 돼요. 자, 우리가 한의학에서 왜 근본적인 원인을 자꾸 이야기하나 보면 한의학의 치료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문구를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문이긴 한데요. 쉬우니까 치병이죠. 이렇게 병을 치료하고 싶다면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수두증이란 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반드시 구하라는 거죠. 뭘 구할까요? 뭐를 구해요? 요거를 구해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근본, 뿌리, 이게 근본 원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려면 어떤 병이든 사람이 병든 것을 치료하려면 그 근본 원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수두증인 경우에 뇌실에 션트를 박아서 물을 퍼내는 게 과연 근본적인 치료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인체에서 벌어졌는가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이 수두증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치료를 하고 조절해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답부터 가르쳐 드리면요. 제가 그동안 20여 년 이상 수두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수두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이제 분류를 하고 이제 파악을 해보면 단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해서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자, 수두증을 유발하는 부분의 첫 번째 가장 문제가 급성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열에 대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제 급성인 경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뇌에, 머리에 고열의 손상이 가해졌을 때의
수두증이 잘 생겨요. 이 고열의 손상이 가해지면 사실은 열이 많이 생성된다는 게 실제로 체온 자체도 되게 높은 고열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쉽게 감염이나 염증이 되게 심한 상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뇌수막염이나 뇌염과 같은 감염증 자체도 사실 고열을 발생시키면서 뇌를 손상시킨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수두증이 잘 생겨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인체가 뇌 조직 자체가 다양한 내부에서 열 손상, 그러니까 머리 부위에 열을 이렇게 계속 올려주면, 우리가 얼굴이 시뻘건 사람들 있죠. 술을 계속 많이 먹거나 그렇게 계속 얼굴이 안면 홍조가 될 만큼 열이 계속 치성하거나 혈압이 되게 높거나 하는 등으로 상부 쪽에 열이 되게 치성한 내부 열인 경우에도, 내부에서 열이 되게 많이 항진이 되는 경우에도 뇌가 손상을 받아요. 되게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의 박동수가 되게 빠르거나 또 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화병, 짜증 이런 걸로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있는 사람은 역시 머리 쪽으로 열이 계속 가해지죠. 그런 열이 장기간 계속 가도 머리에 수두증이라는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성인 수두증인 경우에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에 대한 손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죠. 되게 이제 우리가 감염이나 염증은 급성기에 대한 문제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는 되게 좀 만성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죠. 하여간 이 열에 대한 문제로 수두증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허약인데, 이 보통 허약을 제가 한약적인 용어로 하면 자 기와 자 혈의 허약이라고 봐요. 보통 이 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영양에 대한 문제예요. 영양이 부족하면요, 영양이 부족해져서 전체적인 몸 자체가 되게 왜소하고 약하고, 우리 쉽게 되게 미숙하죠. 영양 결핍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인 경우에 뇌조직의 전체적인 구조, 뇌척수의 전체적인 구조가 약하고 또 심장이나 장부들이 되게 약해져서 전체적인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가 안 돼요. 특히 심장과 폐의 기능이 되게 약한 경우에 머리에 뇌척수액을 원활하게 생성, 순환,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미숙아들인 경우에 뇌출혈도 잘 생기지만 수두증도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는 자 인체에서 보통 우리가 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명력이에요. 이게 인체의 심장을 추동시키는 힘, 심장의 구조는 영양이 있어야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 구조적인 허약이고, 얘는 기능을 담당하죠. 인체를 따뜻하게 열을 만들어내고 심장을 추동시켜주고 생명 활동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사유나 인지 또는 우리 신경 반응 등의 모든 그 전체적인 생명 활동하는 건 양기의 작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기가 약해진 경우 또는 영양이 부족해진 경우에도 수두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신생아나 허약한 아기들에게 수두증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한테 수두증이 잘 생기는 이유도 역시 기혈이 허약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게, 정체는 뭔가 흘러가는 게 빨리빨리 안 흘러가네요. 보통 우리가 이것도 역시 기와 혈의 정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혈액이 뇌로 충분하게 공급이 잘 못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혈액을 추동시켜 줄 수 있는 생명력 자체가 부족해서 흐름이 느려지는 것, 그리고 심장이 힘있게 팡팡 뛰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뇌척수액의 흐름도 돼요. 인체에서 심장에서 강하게 전체적인 소통력을 확보해줘야지 뇌척수액의 생성이나 흐름 흡수도 원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그 흐름들을 인체에서 막거나 흐름이 느려지는 요소들이 생기면 역시 수두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수두증의 근본 원인, 고열에 대한 부분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저렇게 해서 생겨날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환자들이 왔을 때 진단을 통해서 환자마다 이 원인들이 다르거든요.
수두증이라니까 다 저게 다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수두증이 있는 환자분이 있다면 수두증의 사진, 모습, 그리고 과거력, 현재 몸 상태 등을 전체적으로 놓고 어떤 이유 때문에 수두증이 생겼는가 하는 부분을 일단은 들으면서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고열에 대한 손상을 보면요. 고열이 뭐지? 머리와 척수에 고열로 인해서 뇌축수액이 과다 생성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뇌축수액이 과다 생성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고열이 가해졌을 때라 그랬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씩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정도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열과 염증으로 조직이 변형이 되죠. 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뇌축수의 흐름을 막으려면 조직의 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 뇌 종양도 생길 수도 있고 뇌 낭종도 일어날 수 있고 조직 자체가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열이 뇌에 많이 가해져서 변성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종양이나 뇌출혈, 낭종 등등도 어때요? 사실은 열이 개입되면서 조직이 변형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역시 수두증도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 말했지만 감염 이해가 되시죠? 고열을 생산하는 감염. 자, 임신 중에 음주를 하거나 약물이나 또 자극적인 음식에 노출되거나 임신 중에 고혈압이 있거나 또 화병을 오래 한 경우에도 임신부의 몸 상태에 따라서 태중에 있는 아기도 그 영향을 받겠죠. 특히 이제 음주나 약물 중독 또는 음식에 대한 부분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도 태아한테의 열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실제로 유발시켜서 태아의 뇌척수 생성을 방해해서 수두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물론 여기 임신 중에도 이런 문제가 되지만 사실 임신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음주를 많이 하거나 술을 되게 많이 드시도 열이 나죠. 얼굴이 시뻘겋고 눈이 충혈이 되고 하는 분들 머리도 충혈될 수 있으니까 열이 계속 나면 뇌척수 생성을 과다하게 할 수도 있고 조직에 변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이나 자극적인 음식 전부 다 머리 쪽으로 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열로 인한 조직 손상 또 열로 인한 수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이 나서 수두증이 생긴 경우에 동반되는 증상이 어떤 것이 많냐면 머리 쪽으로 강하게 열이 치고 가서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압력이 걸려야 돼요. 뇌압이 상승이 되면서 두통이 많이 생기게 돼요.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 그래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열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구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 이렇게 우리가 스파크가 생기는 거죠. 뇌 신경 자체가 되게 강력한 혼선이 일어나면서 경련이나 발작 같은 것들이 생겨요. 뇌전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물론 열이 심하게 날 수도 있고요. 열이 눈에 가면 안구가 혼탁한 것들도 역시 덩달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얼굴 전체가 열에 의한 손상을 받으면서 뇌도 손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뇌척수액이 과잉 생산되면서 수두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열에 대한 문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열이 발생된 원인을 제거를 하고 머리를 맑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은 열에 대한 것은 급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라고 조직의 손상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사람이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소통이 잘 안 된가? 그거는 단순히 뇌척수액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의 기운이나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수두증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통 이제 기혈의 정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조직이 기능적으로 기형이 된 상태에서 협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조직이 협착이 되거나 변형 등으로 흐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조직의 기형과 변형 때문에 뇌척수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뇌척수의 흐름이 막히거나 정체가 되기 때문에 뇌실에서 물이 차오를 수 있어요. 또는 지주막 공간에 물이 찰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자, 수도관 협착, 제가 아까 여기 수도관이 막히는 경우가,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제4내실이 협착, 여기 배출구도, 여기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가 막혀버리면 비교통성 수두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이 되면 여기 물이 10개만큼 빠져야 되는데 한 7, 8개만큼 빠지니까 물은 거꾸로 이쪽에서 내실에서 물이 차는 이런 문제가 잘 생기게 돼요. 그래서 조직의 협착증이 정체를 유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조직의 변형이죠. 뇌종양이 생겼다든지, 내실 내에 낭중이 생겨서 이쪽에 mond노공이라든지 수도관 쪽을 압박을 가해도 역시 정체가 된 거죠. 지주막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낭중들이 많아져서 뇌척수의 흐름 자체를 방해를 해도 수두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막아주시는 여러 가지 흡수장애가 일어나려면 여기 어때요? 뇌출혈 같은 것들이 뇌실에 뇌출혈이 생겨도 찌꺼기들이 구멍을 자꾸 막으니까 흐르는 속도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 있는 구멍들도 자꾸 막으니까 수두증, 뇌척수의 정추가 일어날 수 있죠. 외상으로 인한 출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맑은 뇌척수액이 혼탁해지면서 전체적인 흐름 장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통 이 기형에 대한 건데요. 댄디워크 증후군이나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어떤 거냐면 손해 쪽이 기형이 생기는 병이에요. 손해가 기형이 되면 어때요? 여기 손해 기형이 되면 이 사내실 쪽이 잘 막히게 돼요. 특히 댄디워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해 쪽의 기형을 이야기하고요.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은 손해 쪽에 기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손해가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하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손해의 기형 상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손해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수도관과 사내실 쪽에 협착이 일어나면서 수두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혈이 정체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찍었지만 정체라는 게 허약에 의해서도 생겨나는 거다. 인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피가 잘 돌지 못하면 뇌척수도 잘 못 돌아요. 그러다 보면 부종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뇌척수기 흐름장애도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대개는 이 흐름장애가 일어나서 허약해서 흐름장애가 생겼을 때는 그 허약 상태에 따라서 뇌척수액이 고이는 부위가 다르게 나타나요. 물론 이제 환자 전체적인 상태도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이 맥이 허약한가, 아니면 맥이 힘이 있는가, 아니면 영양은 충분한가, 영양은 충분하지 못하고 영양 결손인 상태인가 등등등을 다 고려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 상태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허약한 애들에 대한 문제죠. 미숙아로 출생이 돼서 심폐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혈압이 되게 낮거나 심장이 되게 느리게 뛰거나 호흡의 기능도 떨어진다면 전체적인 허약 상태로 빠지겠죠. 자, 이런 상태라면 머리가 과연 우리가 똘망똘망하게 머리의 기능이 좋고 뇌의 발달이 좋아지고 뇌척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허약 상태로 인해서 수두증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애기들이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또 허약하게 태어나서 여러 가지 병치레를 하는 애들이 수두증이 되는 경우에는 허약한 상태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정말로 약하게 태어나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션트 수술을 해서 물을 빼낸다고 해서 그 증상이 낫진 않아요. 왜? 션트는 물만 빼주는 거니까. 허약을 보충을 해주질 못하니까 여전히 발달장애나 인지장애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허약 상태로 인해서 소통이 안 돼도 정체가 되는구나. 여기 아까 영양의 결핍이라고 했죠. 형태, 혈에 대한 부족, 영양의 부정, 체중의 감소, 골다공증 같은 경우 연세가 많이 드시면 영양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혈액이 부족하니까 빈혈이나 어지러움. 자, 이게 보통은 이제 양기가 되게 약해졌을 때고, 이거는 이제 혈액의 영양 자체가 되게 부족해졌을 때 나타나는데, 기혈이 약해져도 흐름 장애를 유발하는 거. 물론 허약 상태 자체도 정체를 만들고요. 허약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수두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노화에서 장부 기능이 다 저하되는 거죠. 그럼 조직 하약에 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머리에 물이 뻑 차 있고 그것 때문에 보행장애, 요실금, 인지장애, 건망치매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피곤하고 힘없는 거니까 역시 만성피로나 수면부족, 과로움, 무기력, 대사력 저하 이런 전체적인 허약 상태도 역시 수두증을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두증은 머리에 생기지만 이러한 문제는 인체 전반의 문제, 전반의 허약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의 허약 상태를 개선해 줘야지만 수두증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혈의 허약이죠. 정말로 허약해서 수두증이 생기는 건 어떤 케이스일까? 보통은 이제 애기들, 영유아들의 허약 상태요. 보통 애기들 수두증인 경우에 선천적인 수두증 또는 후천적인 수두증이라는데요. 선천적인 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문제로 인해서 병이 생긴 거고요. 후천적인 건 태어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자극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건데요. 선천적인 허약 상태는 역시 미숙가로 충분히 혈당을 못 채우고 나온 미숙가들한테 선천적인 허약 상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안정적으로 신체 발달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조산이 되거나 미숙가로 태어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선천적인 허약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허약 때문에 생긴 뇌출혈이라든지 수두증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심장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외과적인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허약 상태를 빠르게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보통 최대한 애기들에게 힘이 날 수 있는 보통 이제 한약을 줘요. 보통 맑은 정류 한약을 주는데 선천적인 허약한 애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허약 상태를 빠르게 보충을 해줘야지만 병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거는 잘 안 먹는 거죠. 잘 안 먹고 영양이 결손되어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약한 부분들이 후천적으로 감기가 걸리거나 차게 키우거나 잘 안 먹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들로 계속 기능 저하가 생기는 상황도 후천적인 허약 상태에 속해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제가 기와 혈이 허약해진다 그랬죠. 양기와 영양의 허약. 그래서 양기 부족과 영양의 결손이 생겨서 이건 신체 발달 장애를 유발하겠죠. 영양도 부족하고 양기의 활동성도 떨어지면 애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뇌 위축이 생기거나 뇌척수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수두증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허약 상태에서 어때요? 발달의 장애, 신체 발달이 있는데 신체 발달 장애가 생기겠죠. 대개는 저체중, 체중 미달이죠. 저신장, 키도 안 크죠. 그러니까 조직이 미숙해서 되게 약해요. 그러면 성장이 지연되죠.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애가 걸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특히 수두증의 허약 상태가 지속되면 12개월이 지나도 애가 걷지를 못해요. 서지도 못해요. 왜? 선천적인 허약 상태 또는 후천적인 허약 상태를 보충을 안 해줬으니까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발달을 하냐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 수두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션트 수술을 해놔놓고 하고 모든 것이 조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허약 상태 때문에 생긴 수두증은 허약을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애가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지 발달에 장애가 생기죠. 왜?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인지 발달 장애는 당연히 지능이 떨어져요. 인지 기능도 당연히 저하되고 말도 못하거나 느려져요. 그리고 학습 장애가 생기겠죠. 이것도 당연해요. 뇌가 건강해야지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 기능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뇌내에 대한 문제죠. 사실 수두증이 유발된 이유가 전체적인 허약 상태라면 허약에 의해서 수두증이 생긴 거고 허약에 의해서 인지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증 때문에 인지장애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증을 션트 수술을 해서 물을 이쪽을 빼준다 하더라도 이 인지장애가 개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션트 수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자, 허약으로 인해서 또 감염이 되게 취약해지고요. 그래서 감염이 잘 걸려서 또 열이 발생되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약간 수두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 고열, 그리고 기혈의 정체, 그리고 기혈의 허약. 이 세 가지가 막 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자마다 이 조합들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를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지 수두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요. 수두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수두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신체적인 증상을 최소화시켜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허약 상태가 어린애가 아닌 노화. 자, 성인 수두증인 경우에 보통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노화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힘이 빠지죠. 나이가 보통 70, 80 넘어가면 모든 신체 조직이 기능 저하가 발생돼요. 여기서 모든 신체 조직이니까 당연히 뇌, 척수, 심장, 폐, 순환기계 기능들도 다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거나 머리에 피가 잘 안 가거나 힘이 없어서 못 보내거나 등등등이 뇌 위축이라든지 뇌 척수액의 흐름에 문제를 유발해서 수두증이 생기면서 인지장애가 생기고 힘이 없으니까 보행장애가 생기고 아래쪽에 양기가 다 빠지니까 요실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인 수두증, 특히 연세가 60 넘어가신 분들의 수두증은 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위축이 됐다는 건데요. 뇌가 위축됐다는 게 뭐냐면 뇌 조직이 결손이 일어나요. 나중에 뒷부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뇌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도 뇌가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없어요. 결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뇌가 위축이 됐다는 거거든요. 뇌 위축도 역시 노화에 의해서 영향이 결핍되거나 뇌에 열을 계속 가해서 뇌를 어때요? 쫄게 만들어서 뇌가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기듯이 뇌 척수도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손상을 받아요. 그러면 자, 인지장애가 생기면서 건망이나 치매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치매인 분들, 중증의 치매인 분들 경우에 뇌 위축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사실은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에 의한 허약을 보충을 해줘야지만 수두증과 수두증으로 나타나는 재반 증상들도 같이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백질연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뇌신경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신경도 기능이 둔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 기능이 저하가 일어나서 이 백질연화가 생기면 보통 보행장애가 노인들한테 많이 생겨요. 이 백질연화가 애기들한테도 생기는데요. 애기들한테 이 백질연화가 되게 심하면 뇌성마비를 유발해서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걸어 다니질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제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신경 자체가 그냥 퇴화되면서 기능이 저하되니까 보행장애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백질연화도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백질이라는 건 뇌가 그 회백질이랑 백질, 이렇게 뇌 조직이 있으면 바깥쪽이 회백질이거든요. 뇌 색깔이 약간 회색빛이 나는 백색이고 안쪽이 백질이에요. 이 백질 부위에 신경이 연화된다는 게 사실은 딱딱해져서 굳었다는 소리인데 이게 뇌신경이 퇴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자, 연세되면서 노화가 되면 심폐기능이 약하겠죠. 이게 심장과 폐기능이 좋아야 혈액순환이나 기운들의 소통이 잘 일어나는데 그게 약해지니까 저혈압이 되거나 심장이 느리게 뛰거나 전신의 무기력, 대사력이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이나 천식 등도 사실은 머리 쪽에 영향을 줘서 수두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수두증만 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체 전체 문제에 같이 접근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두증도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외에도 다양한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화병, 우울증, 중풍 등등.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무수한 기저질환을 기반으로 수두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마다 그 기저질환과 지금의 몸 상태, 그리고 수두증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개선해서 수두증으로 인한 증상을 없애줘야지만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성인 수두증의 주요 증상이 보행장애, 아까 백질연화로 잘 못 건드렸죠? 요실금, 그 다음에 인지장애,
이 건망이 나타나고 치매가 나타나고 하는 건데, 이것 보통 나이가 들어서 연세 드신 성인 수두증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보행장애, 인지장애, 요실금이거든요. 이것들도 전부 다 인체 허약을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사실은 인체 전체의 문제, 인체가 허약하다. 그 허약한 이유가 뭐냐? 못 먹어서 허약한 건지, 운동을 못해서 허약한 건지,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미숙아로 태어나서 허약한 건지, 장부 기능이 약한 건지, 심폐 기능이 약한 건지, 그렇게 해서 뇌척수로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건지, 그것 때문에 뇌척수에게 흐름을 원활하게 통제를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엉뚱한 자극들이 개입되면서 고열이 나면서 열이 지속되면서 뇌 조직의 변형을 유발하면서 수두증이 생긴 건지 등등이 정말 환자마다 조합들이 다르다는 거고, 그 조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가장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서 치료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 원인 상태 할 때 이야기했죠. 자, 병을 치료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 근본 원인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지금 제가 방금 이 범위 안에서 수두증이 생긴 이유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그 범주 안에 대부분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과 정체, 허약이 수두증을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일상적인 문제,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약점인 부분들을 어떻게 강하게 보충할 수 있는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두증을 극복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